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과 실물경제 복합적인 위기가 도래하면서 국채금액인 산업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2,3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쌍용차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각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확인하시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전해드린 대로 산업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과 LCC의 1조 가까운 자금 투입을 계획을 밝히긴 했었는데 지금 쌍용차의 상황도 좋지 못하잖아요. 우선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쌍용차의 최대 주주인, 그러니까 사실상의 주인인 인도의 마힌다르 그룹이라는 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이 마힌드라에서는 약 5천억 정도를 추가해서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2,300억을 내고 나머지 2,700억은 한국의 산업은행이 내라라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데다가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수요도 좀 줄어드니까 네. 아예 이런 투자 계획을 다 철회해버리고 우리 2,300억 투자하지 않겠다. 예. 한국의 쌍용차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주주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지금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쌍용차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한 해 적자가 약 3천억입니다. 예. 3천억이고 현재 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올해 중으로 약 2천억 정도의 이 빚을 상환해야 되는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힌드라든 아니면 산업은행이든 누군가가 돈을 2,500억 정도를 내놓지 않으면 쌍용차는 부도가 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그 이상을 내놔야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가 있는데 이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가 우리는 돈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쌍용차가 지금 일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쌍용차에 채권을 빌려주고 있는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준 빚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쌍용차가 부도가 나면 산업은행은 2천억 정도를 떼이게 되고 네. 또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추가로 빌려주려면은 현재 재원이 부족한 데다가 쌍용차로 빌려줬을 때 또 더 부실이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산업은행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마힌드라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게 네. 산업은행의 추가적인 지원을 좀 끌어내려는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비즈니스 마인드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2,300억 돈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한 4월 3일이라는 날짜부터 좀 주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거를 4월 15일 날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쌍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쌍용차의 하청 기업들, 협력 기업들 같이 하면 지금 수만 명이 돼요. 네. 그래서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마힌드라 자신들은 2,300억 돈을 내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산업은행이 2,700억을 내지 않는 바람에 우리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쌍용차와 쌍용차 그 계열사 하청업체들의 대규모 실업이 생기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선거의 악재가 될 것이다.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좀 거액을 출자를 하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묘한 뉘앙스를 남겼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출자를 중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400억 정도는 내놓겠다. 지금 당장에 빚이 돌아오는 게 이 7월 달에 700억인데 그중에 약 절반을 조금 넘어가는 400억은 단기 운영 자금으로 내놓겠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결별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네. 애매모호한 자세로 해서 네. 산업은행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겠다. 이런 매우 지금 교활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좀 예측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쌍용차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것은 결국은 현재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2,300억 내지 못하겠다 했고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쌍용차는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버틸 자금 여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길면 6개월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 대목에서 산업은행이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이 인도 회사들도 좀 자금을 출자하라. 이게 수년 전에 제너럴 모터스, 한국 GM, 군산에 있던 그 회사하고 케이스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제너럴 모터스도 군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너럴 모터스를 마구 해고하면서 우리도 돈이 없고 제너럴 모터스 경영이 어려우니까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업은행과 뒷거래를 했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산업은행은 이 한국 GM에 대해서 출자도 하고 돈을 상당 부분 빌려줬죠.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좀 적게 투자해서 현재 지금 한국 GM을 연명을 좀 더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결국 한국 정부나 또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이 네.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쌍용차의 운명은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쌍용차가 이렇게 적자가 나게 된 이유는 쌍용차 시설이 지금 거의 1990년대 수준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매우 미진합니다. 티볼리라는 최근에 소형 SUV로 조금 인기를 끌었지만 반짝하다가 말고 있고 다른 회사 제품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인도 마힌드라가 저 회사를 인수해서 쌍용차의 기술 개발은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쌍용차의 SUV 기술을 가지고 인도 내에서 마힌드라 자기들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로얄티도 제대로 내지 않고 뺏겨갔다. 이게 노조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산업은행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첩첩산중이 아니겠느냐. 네. 상당히 어려운 지금 선택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지원을 하기보다는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산은에서도 LC산업 재편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너럴 모터스 한국 GM 건의 경우에는 이 산업은행이 2대 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주로 제너럴 모터스가 우리 같이 주주 입장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자 했을 때 산업은행은 그것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쌍용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주식이 한 푼도 없어요. 오로지 100% 마힌드라 소유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운신의 폭은 자유롭습니다만은 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두산중공업의 1조 원 지금 벌써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나름대로 지금 비행기 회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가 거의 뜨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LCC 저가 항공사에 돈을 지금 1,000억 원 이상 지원을 해놓고 있는데 그거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된 재원으로 어디를 먼저 살려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CC 저가 항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회사요. 정경련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 지원이 시급하다. 지금 미국의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 델타항공은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제1주주고 네. 델타항공은 한국의 한진칼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자금 부족으로 해서 일본의 미국 정부에다가 지금 구원을 신청하고 파산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데가 항공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산업은행은 과연 어디를 지원해야 되느냐 네. 어려운 상황에 네. 빠져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잡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이야기인데 이게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완벽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70%를 준다 해놓고 사람들한테 많은 중산층들 또 대다수 국민들한테 기대를 많이 부풀게 해놨는데 지난 주말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주는 기준을 보니까 건강보험료로 하게 했다. 이제 이 경우에 몇 가지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는 층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부가 동시에 돈을 버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웬만하면 70%를 돌파해 버릴 수가 있고요. 예. 또 혼자 사는 싱글족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혼자 살면 그 기준이 낮아져서 웬만하면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거기다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주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 전 과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년 전에는 잘 살았지 몰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자영업자한테는 자금이 오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데도 일단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하자. 그리고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내년에 세금을 좀 더 받든지 아니면 연말에 환급을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좀 급히 주자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가뜩이나 70%까지 한금만으로도 네. 재정이 지금 국고가 부족한 네. 판국인데 어떻게 다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고도의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급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에서는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원포인트 추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뭐 세 번째 추경도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이상 추경을 한 것은 아주 옛날에 1960년, 69년에 하고는 없었어요. 네. 추경을 3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도중에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졌거나 정부가 재정운용 계획을 잘못 짰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올해 지금 4월 달이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 우리가 11조 9천억의 1차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그 가구당 1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거 저기에 7조 1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추경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넘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할 때 원래 올해 거치지 않을 세입 부분에 대한 정산 추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대목을 그 정부의 요구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 네. 세금 덜 거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올해 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거칩니다. 세금 덜 거치는 것을 정산 추경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추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은 불가피하지만은 이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가장 어려운데 또 가장 생산성이 높은 데서는 그런 어떤 이 자금 운용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한 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나서기도 했었고 어떤 쟁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이 이달부터 지금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해서 종전에는 광고를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만 받았는데 따로 수수료는 배달 수수료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낮춰준다는 이름으로 건당 5.8%씩 그러니까 배달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이 음식 배달업체, 영세 업체들이 어려운 와중에 예. 저 5.8%씩을 계속해서 가중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 거래가 있는 매출이 있는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10배 이상 올라갔다 이런 폭탄 선언이 나오고 지난 주말에 한 공중파가 저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은 아예 정부가 저런 것을 만들어주겠다 이러는데 지금 네.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 저렇게 수수료를 개편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참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리 싶고요. 또 하나 배달의 민족은 최근에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업체에 배달의 민족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음식점 배달하는 업체가 총 3개가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또 배달통 이게 전부 딜리버리 히어로 똑같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독점 횡포를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지금 앞으로가 더 심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점을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좀 배달을 앱을 대신 개발해서 음식점 업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 하는 그런 지금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해외 주식 직구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그 나스닥이나 코스닥 주식을 바로 지금 사 모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주식 이른바 주식 직구죠. 네. 저게 이제 수년 전부터 제도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미리 달러 계좌를 바꿔놓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원화로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제 사게 된 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화라는 그런 추세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서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니까 결국 미국 정신은 좀 괜찮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상대적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해외 주식을 좀 많이 사는데 그 도가 조금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내 주식 그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또 한국 내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벌써 29 영업일째 계속 돈을 빼서 지금 외국인들이 약 15조 정도를 빼서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애국적인 차원에서 또 한쪽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저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해외 주식은 자칫 잘못하면 환율 문제 때문에 이중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